차량 떨림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조림 미흡으로 엔진 가속에 하자가 발생.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결함을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현대는 국민을 완전히 막 개 돼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짜증나더라고요. 그냥 내가 왜 이거를 이해하면서까지 내 돈 주고 왜 이걸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고객을 호구로 보더라고요. 너가 차 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마인드? 대부분 다 알잖아요. 대한민국 차들은 뽑기 운이 있다고. 5천만 원짜리 뽑기를 했다는 게 참... 현대자동차가 최근 언론과 인터넷 등에 제품 품질과 안전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리콜 은폐 의혹 등을 제기한 자사 엔지니어 김모 씨를 해고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차종을 허위 비방했다며 유튜브 채널 2곳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예, 현대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과 최근 고소건 관련해서 중요한 증언을 해주실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현대자동차 품질 전략팀 부장을 지낸 김광호 씨입니다. 2016년도 현대차 세타2 엔진 결함을 미국 교통부와 한국 국토교통부에 공익신고, 흔히 말하는 내부 고발을 하셨고, 그 이후 현대차로부터 징계 해고, 자택 압수수색 등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2017년에 현대차에 다시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약 20일 만에 자진 퇴사를 하셨고 근 몇 년 만에 인터뷰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광호 전 부장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렵게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나 그 이후에 당하신 일들 그런 거는 워낙 보도 자료로 저희가 많이 받아봐서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개인으로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현대차에는 1991년에 처음 입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꽤 긴 세월. 그러니까 자진 퇴사하신 날을 기준으로 하면은 26년 정도 근무하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에 공익 제보를 하신 내용을 오늘에서야 다시 공개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2016년도 공익 제보를 했고, 예. 그 1년 전에 2015년도에 회사 내부 감사 시회를 통해서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4년, 5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제가 공익 제보한 내용들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일부 세타2 엔진은 국내와 미국에서 리콜 적정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법인을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품질 핵심 책임자들은 형사 재판을 사실 받고 있지만은 예. 아직 현직에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보를 하면서 이 문제를 야기시켜 가지고 회사를 정말 어렵게 했다는 그 분들이 회사 핵심 부서에서 그야말로 아직까지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제가 공익 제보를 제대로 한 건지 그런 회의감도 들고 지금 시점에서 좀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하자면 김 전 부장께서 내부 고발을 하신 이후에 리콜이라든지 소비자들이 보기에는 현대차가 그래도 문제가 터지니까 조치를 해주는 거나 이렇게 느꼈을 조치나 언론 보도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현대차 그룹 내에 그러니까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은 정작 별다른 조치 없이 내부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은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내부 고발 공익 제보 측면에서 보면은 예. 전문가들이 성공 기준을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공익 제보를 통해서 범죄를 멈추게 했는가, 그리고 그 범죄자들을 처벌하겠는가, 그리고 제보자는 충분한 보호 보상을 받았는가. 그 세 가지 기준으로 공익 제보 내부 고발의 성공 기준을 삼습니다. 예. 그런 기준에서 보면 첫 번째는 제대로 조치가 안 되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강제 리콜, 이렇게 리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를
그야말로 최근에 그 3분기에 3조 4천억 정도의 큰 비용을 투리한 어떤 그런 핵심 당사자들은 아직까지 현직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제보한 그거밖에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지금 앞에 두고 지금 또 금년에 또 연말 다가왔으니까 연말에는 회사에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좀 인사 조치라 그럴까 좀 그런 부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깨끗하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퇴직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도 언론에 좀 계속 알리려고 노력을 하셨다던가 뭐 좀 그게 일반적으로 보일 텐데 퇴직 후 3년이 지나서야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동안 좀 안 나오시다가 다시 나오시겠다고 좀 다짐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제가 2017년 5월 16일자로 자발적인 형태로 명예퇴직을 하면서 회사를 나왔죠. 예. 벌써 3년 거의 6개월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전혀 나오지 않은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간혹 제 근황을 좀 알리기도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제보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좀 인정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합리적인 방향에서 처리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 강제 리콜을 했고 자동차에서 이게 문제 있다고 해서 자발적인 어떤 그런 리콜 조치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잘못된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또 시스템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리콜 축소라든지 리콜 미신고, 넉장 리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 회사 내부에서 좀 시스템을 좀 보완해서 갔어야 되었고 그리고 인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정도 큰 문제를 일으켰는데 회사가 그냥 두겠느냐. 좀 시차를 두고 후임자를 물색해서 조치를 하겠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지금까지 조용히 조치를 하기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태까지 당황 그렇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하셨던 내부 고발 내용 중에 아무래도 핵심은 세타2 엔진 관련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워낙 유명하긴 하셨습니다만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설명 좀 가능하십니까? 예, 세타2 엔진 문제는 상당히 좀 내용이 광범위하고 복잡합니다. 예. 2015년 7월 달 그 당시에 제가 현대자동차 품질본부 품질전략팀에서 정부기관의 리콜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담당이 엔진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세타2 엔진이 문제가 그야말로 좀 크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검찰 공소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2015년도 6월 달에 결정적인 이기가 되었던 것이 미국 고속도로에서 YF 소나타가 2대가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되었습니다. 예. 그 문제를 계기로 해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를 했고 그 당시 전 품질본부의 관련 부문에서 문제 원인을 분석하고 지금까지 양산 대책했던 내용들을 총정리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처리할 것인가, 리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리콜하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7월달 8월달 2달 동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저도 참여를 했었죠. 예.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와서 보면은 그 당시에 2015년 8월 달에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제일 큰 이유겠습니다만은 YF 소나타 11 모델, 12년 모델 47만 대만 리콜하는 구로 해서 회사 내부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2015년 9월 10일자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문제가 돼가지고 47만 대만 문제 해결하면은 그야말로 다른 문제가 없을 건데 그 당시에 검토할 때 저도 이제 세타 엔진 조작팀의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누구보다 이 문제를 상세하게 알고 있는데 YF 소나타 11 모델, 12 모델 포함해서 13년도 모델, 14년 모델 그러니까 11 모델에서 14 모델까지 미국 포함해서 국내 소나타 그랜저 미국에 또 수출했던 투산 미국에서 생산했던 산타페 그리고 기아차의 옵티마, 소렌토, 스포티지 이 차종들이 동시에 다 검토가 되었었습니다. 그 엔진을 장착한 차들이 거의 다 해당된다.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예. 같은 엔진이 탑재되었고 미국 공장 기준으로 보면은 애틀란타에 공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엔진 공장에서 나온 엔진은 똑같은 엔진입니다.
똑같은 엔진이 현대차에도 올라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탑재가 되는데 결국에는 2011, 12 YF 소나타 47만 대만 리콜하는 걸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소나타 13마일, 14마일 그 두 개 모델에 한해서 보증기간을 거의 2배로 연장하는 걸로 그렇게 신고하고 승인되었습니다. 그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국내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미국 공장만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미국에는 그렇게 신고되고 국내는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015년 8월 24일 날 이거는 잘못된 결정이다. 내부에 있는 감사실에 가서 이거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다. 현대차 내부에 있는 감사실.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 똑같은 엔진이 다른 차에 달려가지고 거의 뭐 한 300만 대 정도가 달려서 지금 달리고 있는데 똑같은 엔진이고 차만 다르고 연식만 다를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나온다 이거는. 문제의 특성이 평균 한 3년 이상 지나야 주행거리도 한 10만 마일 가까이 그러니까 뭐 키로수로 한 15만 킬로 가까이 나와야 그때부터 다발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몇 대 안 나와가지고 크게 문제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2년, 3년 지나면은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2013마일, 2014마일도 그리고 다른 차종들도 다 문제가 된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들을 내 혼자 힘으로는 이거는 막을 수가 없으니 감사실에서 좀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바로잡아 주라. 그렇게 해야만 회사가 살 수 있다. 축소 신고가 되고 나서 나중에 이 사실이 밝혀지면은 회사가 다른 그 메이커, GM이나 도요타에서 리콜 스캔들처럼 엄청난 문제를 나중에 안을 수가 있다. 지금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리콜을 더 큰 범위로 해야 되는데 축소해서 신고를 했고 그거를 현대차 내부 감사실에 어쨌든 간에 관계자시니까 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럼 당시 그 감사실 반응은 어땠습니까? 감사실 담당자도 상당히 좀 크게 문제를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담당자 과정급 한 명하고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리니까 부장급, 그룹장 되시는 분을 다시 불러가지고 이제 두 분이서 쭉 이야기를 나눴죠.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로 인식은 했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리콜 범위를 누가 결정짓는 겁니까? 현대자동차 그 당시의 구조로 보면은 물론 그 리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정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품질 보증 실장 그리고 현대 기아 품질 사업부장 그리고 뭐 그 위에는 품질 본부장 또 그 위에는 품질 담당 부회장까지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정결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그 정결 규정이 100% 적용되지 않고 이 리콜은 최종 보고를 회장까지 항상 하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당시 정몽구 회장까지 갔다는 얘기죠? 금액에 관계없이 리콜은 100% 다 회장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하게 그렇게 사실 돼 있었습니다. 사실 그 문제가 뭐 짐작하시다시피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재벌 오너에게 품질 문제가 있다라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수천억 비용이 듭니다 라고 보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개발을 해서 차를 출시했는데 이게 필드 나가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품질 비용이 수천억 조 단위로 듭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서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는 회사를 그만둘 각오 없이는 안 됩니다. 정결 규정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제 기억으로는 1,000억 이상이 품질 담당 부회장이고 정결 규정에 회장은 없습니다. 정결 규정상은 품질 담당 부회장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실제 작동은 그렇게 되지 않고 회장까지 100% 다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다. 사실 이것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럼에도 안전상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회장 아랫라인에서 부담스러워해서 그거를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회사 분위기가 애초에 그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의심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드린 셔타2 엔진 그 한 건이 아니고 제가 공익 제보를 32건을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한 건, 두 건이 아니고 32건이라는 이야기는 그 시점의 분위기로 보면은 그게 관행적으로 그렇게 다 대부분을 그렇게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그게 32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중에 18건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다 조사를 해서 국토부 거쳐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그 당시의 분위기로는 리콜은 최소화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리콜을 해야 된다고 담당자 선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결정이 난 것을 이게 회사 내에 그냥 비용이 많이 든다. 회장한테 보고하기가 부담스럽다. 이런 논리로 리콜이 축소되고 뭐 신고가 안 되고 이런 것은 사실 현대자동차 품질 경영
그리고 뭐 핵심 가치가 고객 감동, 고객 최우선. 그게 뭡니까? 고객을 최우선으로 해서 회사의 중대 사안을 결정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리콜은 서비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자동차 관리법에 안전 운행에 지장이 있는 품질 문제가 생기면 30일 이내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으로 형사 10년입니다. 징역 10년에 벌금 1억이 있는데 자부장에 그 징역 10년이면 상당히 엄중한 그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관행적으로 그 당시에는 축소 미신고 처리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그 담당자들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관행이 만들어졌다. 뭐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그거 말고 뭐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절대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미 공익신고도 많이 하셨으니까요. 당연하죠. 그럼 대사를 위해서도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그때 이렇게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최근에 뭐 3조 4천억 원 추가 분질 비용이 발생되고 그 당시에 2015년도에만 제대로 충분히 개선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 나온 엔진은 문제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2015년, 16년, 뭐 2018년까지 평생 보증해주겠다. 평생 보증이라는 게 다 평생 보증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타2 엔진의 엔진 본체의 콘로드 베어링이라는 그 부품만 평생 보증해줍니다. 그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그 부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정의선 회장 취임 이후에 3조 4천억 원 정도를 품질 비용으로 쓴다고 이미 내용이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현직에 계셨던 분이니까 이런 비용이 어떻게 산출이 됩니까? 이 비용은 사실은 좀 정상적인 비용은 아니죠. 품질 비용이 거의 매출액의 1~2%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정 수리 그리고 뭐 평상시에도 제작 결함으로 리콜이 되기 때문에 리콜 대비해서 품질 비용을 별도로 산정을 해서 책정을 해두고 그걸 집행을 합니다. 예. 이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고객한테 차를 팔 때 그 품질 비용만큼 차값을 올려가지고 고객한테 품질 비용까지 받고 이제 차를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정 수리라는 게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돈 주고 그 권리를 찾는 겁니다. 예. 그런 형태의 품질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충당금으로 품질 비용 책정된 것은 그거하고 별개로 기존에 있는 그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번 3분기에 현대차, 기아차 포함해서 3조 4천억 원이죠. 3조 4천억 원을 거의 대부분 다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90% 이상이 세타2 엔진입니다. 세타2 엔진 수리, 그 다음에 그 KSDS라고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 예. 그리고 고객 보상, 뭐 각종 여러 가지 품질 추가 비용으로 별도의 적립 충당금을 적립해서 이 돈으로 앞으로 문제가 되면은 비용 처리하겠다라고 따로 적립을 해둔 금액입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 그 유심히 좀 봤던 것이 물론 그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사용 기간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어졌다. 그리고 불량률이 그 당시에 산정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다. 그래서 품질 비용이 많이 증가한다라고 그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한 거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목해서 보는 게 MPI 엔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타2 MPI가. 기존엔 좀 네티즌들도 그렇고 GDI 엔진에 많이 GDI 엔진만 문제가 있고 MPI 엔진은 전혀 문제 없다. 그래서 리콜에도 빠져 있고 평생 무상 보증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타2 MPI 비용을 따로 산정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결과적으로 MPI도 문제가 있다. 물론 그 상세 비용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비용인지 비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거로는 KSDS 뭐 그 정도 비용으로 삽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시라고는.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 홈페이지에 미국에 판매되었던 MPI 차량의 결함 건수나 화재 발생 건수를 확인해 보면은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예. 이에 들어가서 접속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MPI하고 GDI하고 결함 신고 건수 그리고 화재 발생 건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상 거의 동일한 문제를 거의 갖고 있다. 동일할 수밖에 없는 게 MPI하고 GDI는 연료 분사 방식만 다르지 그 관련된 지금 문제에 되는 부품이 커넥팅 로드 베어링, 그다음에 크랭크 샤프트, 독립 전달계 부품이지 않습니까? 예. 그 부품은 MPI하고 GDI하고 똑같습니다. 그 연료 분사 방식만 멀티 포인트로 하느냐, 가솔린 디렉터로 직분사로 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 본체 엔진 내부에 들어가는 그 부품은 똑같기 때문에 발생 건수, 신고 건수로 보면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은 이 3조 4천억 원이라는 비용은 실효성 있는 비용이라고 보십니까? 저도 추정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세 내역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변수냐면은 지금 미국 포함해서 국내 국토부의 주관으로 해서 샤타2 엔진 리콜 적정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샤타2 엔진 리콜을 했는데 그 리콜 시점이나 리콜 대상 범위가 적정했는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 5월 18일 날 개시했기 때문에 거의 뭐 3년 6개월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비슷한 시점에 출발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발표가 아직까지 나진 않았습니다. 나지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기술적인 결함의 원인이나 발생 추이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MPI 엔진도 이 리콜 추가 대상에 포함시킬지 말지, 그리고 이번에 결정이 나겠네요. 2011마이에서 2014마이까지 GDI만 일부 차종에 리콜했는데 2015마이, 16마이는 평생 무상 보정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2015마이도 2014마이하고 부품의 어떤 그런 설계 개선이라든지 공정 개선이나 그 측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 건수로 보더라도 2014마이나 15마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리콜 적정성 조사를 하면서 과연 어디까지 인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리콜 방법입니다. 리콜 방법이 엔진 검사를 해서 문제 있으면은 엔진을 교체해주고 문제 없으면은 엔진 오일만 교환해서 내보내는 거로 그렇게 지금 리콜을 했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방법이 적절한가? 그게 KSDS하고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게 지금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KSDS 시스템을 거의 뭐 조 단위 비용을 들여가지고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적절한지가 정부 기관에서 판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내용은 따로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오늘은 김 전 부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고발 이후에 리콜 조치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대차도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 같이 보였고요. 일단 보도자료로 받아보기로는. 그럼에도 다시 이 문제를 알려야겠다고 결심하신 것인데 소비자들이 이 문제를 알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샤타2 엔진 문제는 소비자들이 주행 중에 시효동 끄짐 또는 화재 예.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콜이라는 형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리콜이 만약에 적절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면은 리콜을 받지 못한 차량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평생 무상 보정, 또 KSDS 업그레이드, 그 두 개를 지금 리콜 이후에 추가로 조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엔지니어로 생각할 때는 그거로 부족합니다. 그 리콜이라는 것은 문제되는 부품을 100% 교환해주면 깔끔합니다. 그게 이제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변칙에 변칙 편법으로 하다 보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1차 리콜, 2017년도 3월달에 2차 리콜을 통해가지고 조치가 되고 그 이후에 비정상적인 화재나 결함이 발생이 안 되면은 그야말로 다른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가 발생되면은 크게 저도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일단 좌우지간 지금까지 말씀 주신 바로는 그간 이뤄졌던 리콜 조치나 범위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제가 처음에 주장한 게 그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오랜만에 나오기도 하셨고요. 현대차가 저희를 고소했다는 보도자료가 처음 나온 날 아침에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날 연락 덕분에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 당일날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제가 하루에 거의 뭐 수십 번 자동차 제작 결함, 리콜 관련해서 인터넷 검색을 합니다. 하면서 오토포스트에서 뭐 민사소송을 당했고, 인사K입니까? 예. 거기에서 형사고소를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사를 한 2번 정도 정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제가 민사소송 당했고, 보안규정 위반으로 해고 당했고, 그리고 형사고소 당했고, 제가 당했던 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뭐 그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점이 상당히 많았고, 뭐 지금 뭐 거의 대부분은 사실 형사 고소도 무혐의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다음에 회사도 사실은 뭐 복직해서 배고 무효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복직 판결을 받아가지고 복직하고 뭐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
어떻게 보면은 내부의 제작 결함에 대한 문제제기였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를 선뜻 나서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대한민국에 거의 없겠다. 예. 그래서 저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어디 보면은 지금 공익 제보를 또 풀어나가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오토포스트에서 문제됐던 내용을 제가 자세히 보니 그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자막에 많이 썼다. 예. 그게 핵심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하면은 협력업체 내지는 용역업체 직원도 내부 신고자라고 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부 고발자와 내부 신고자는 거의 비슷한 의미로 혼종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 짧은 소견으로는 오토포스트에서 내부 고발자라는 표현을 쓴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제보 내용이 사실인가, 제보 내용을 제대로 좀 확인했는가, 이 부분은 좀 별개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또 제보자가 형사사건에 지금 휘말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짚어볼 측면이 있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의 자동차 회사의 제작 결함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공익 제보를 해오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어려운 일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오토포스트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그런 식으로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오토포스트라는 이 매체도 이런 제보에 대한 어떤 그런 보도하는 그런 역할을 포기해버리면은 앞으로 제2의 저 같은 이제 공익 제보자가 쓸 자리가 없는 거죠. 물론 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일부분 있지만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 너무 미약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부 고발 이후에 복직과 퇴직을 좀 반복을 많이 하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 내부 고발을 처음 하셨을 당시에 현대차 내부적으로 압박이라던가 하는 건 좀 없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압박은 없었습니다. 예. 그 이유가 저는 사실 거의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언론에도 나오시죠. 시작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예. 1차적으로 제가 회사 내부 감사실에 내부 제보를 했지 않습니까? 회사 내부에. 예.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제보였고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만 제대로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회사 내부 감사실에 먼저 제보를 했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제가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을 직접 워싱턴 DC를 직접 방문해서 직접 제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회사에 직접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왜? 회사 내부의 공식 루트를 통해서 1차적으로 제보를 했고,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단 그 제보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보를 추가로 했습니다. 뭐 귀국 후에 2016년 10월 1일자에 또 국토부 자동차 안전연구원을 통해서 또 국내에도 또 추가로 제보를 했고, 그런 식으로 저는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한테 압박을 해본들 소개 효과를 거두기 힘들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래서 회사도 마찬가지로 공개적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해고를 했고, 그 해고한 날 형사 고소도 했더라고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예.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복직을 어쨌거나 잠깐 하셨었잖아요. 그러다가 한 20일 정도 지나고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2017년 4월 28일자로 복직을 했고요. 그 다음 달 5월 16일자로 자발적인 형태로 명예퇴직을 했죠. 복직을 하게 된 계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고에 대해서 무효 결정을 했었고, 원직 복직 결정을 이제 17일 3월 13일자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복직할 수 있었고, 제가 명예퇴직 하게 된 어떤 그런 사정은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있는 그대로 100% 사실대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점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많이 추측을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뤄야 할 내용이 많은데요. 근데 오늘만 해도 이미 많은 대화가 오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오늘은 정리하되 저희 담당 PD랑 좀 더 말씀을 나눠주시면 제가 향후에 또 어떤 주제로 또 모실지 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김광호 전 부장과의 인터뷰는 이원섭 PD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정의선 현대차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한 편입니다. 이원섭 PD가 칼럼 형식으로 지적했고, 오늘 제 인터뷰를 통해 실제 현대차의 내부자였던 이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 다음은 아마 소비자의 증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의아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대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소식을 기사로 처음 접했고 언론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내용을 한날 1시에 쏟아냈습니다. 이날 이후 저희에게 입장을 물어온 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 측의 입장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 보였죠. 사실 의아할 것도 없었습니다. 언론도 어쩔 수 없는 의뢰 위치, 광고주에게 광고회사는 회사문을 닫기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그 의견에 반하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차라리 입을 닫아 생계를 이어가는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광고회사도 논란이 시작됐을 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 역시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는 듯 보였고 그들 역시 밥벌이를 유지해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광화문에는 가면을 쓰고 나온 대한항공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마음 편히 가면 벗고 한 목소리 낼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집회에 나와서도 불이익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그만큼 꺼려했고 신원 노출 가능성이 있는 시계 같은 액세서리도 자제했다는 그날의 후문. 그들이 모두 내부 고발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부조리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이 더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광호 부장이 이사로 속해 있는 호루라기 재단 설문조사 결과 42명의 내부 고발자 중 해임과 파면 같은 인사조치를 받은 사람은 59.5%, 생계곤란과 소득 하락 등을 말한 사람은 66.7%, 그들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수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일제히 쏟아냈던 그 소식은 파문에 파문을 낳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덕분에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저희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신념과 역할 혹은 인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즉, 돈 받고 특정 제조사 대변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소비자의 대변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역할은 분명 기업이 아닌 소비자에게 긍정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고 겸손하게 지금의 방향대로 정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저희와 저희에게 목소리를 내주었던 소비자들에 대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린 그 얕은 일가를 듣고 난 뒤 마침내 도달하게 된 결론입니다. 사실 저희의 입장을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날의 영상 조회수만 보아도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략 짐작은 갑니다. 이날 영상이 나간 이후 신문방송학과에 재학 중이라는 학생으로부터 이메일이 왔더군요. 그 역시 저희 오토포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과 미디어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고 그러한 이슈를 보면서 오토포스트만의 신념을 가지고 언론인으로서의 윤리를 지켜나갈지가 궁금했다고 했습니다. 아직 언론 학도로서 꿈을 키우고 있다는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 언론의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해주어서 저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그 학생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한 내용 모두가 그 이메일에 대한 답장입니다. 오늘의 시선 집중이었습니다.